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딸 셋을 가진 40대의 워킹맘입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끔씩 이 채널을 즐겨 듣곤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도 가라앉혀 주기도 하고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제대로 된 며느리 취급을 받지도 못한 채 살아갔었습니다. 10년을 넘게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못 참고 제가 폭발해서 뛰쳐나왔는데요. 그때 그 일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속이 후련해요. 그럼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지난 일들을 자세하게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먼저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난 저는 좀 어려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생일 파티를 해본 적도 없었고 갖고 싶어 했던 인형, 장난감들보다는 남들이 쓰지 않고 버려둔 인형을 주워서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다 마루 인형을 가지고 놀자 제가 떼를 썼었는데 그걸 보시고 어느 쓰레기장 재활용 같은 데서 남이 버린 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준 것 아니냐며 저를 놀려대는 친구가 있는 통에 저는 많이 속상해서 울었었어요. 제가 보기에 저희 부모님은 엄청 착하신 분들이셨어요.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항상 돈이 없어서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니 엄마 아빠는 돈을 벌어서 양쪽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다고 하셨죠. 아빠가 남의 빚 보증을 잘못 써서 그 빚을 대신 갚고 있었던 걸 나중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 부모님은 순수하신 분들이셨어요. 워낙 착하셔서 사람들도 잘 믿었는데 가끔씩 마음이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용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늘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애써 좋게 말씀하시는 두 분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살씩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꼭 이상하게 꼬투리를 잡아 저를 놀리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행동도 그 친구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중학교 때의 일인데 제가 한 번은 집에서 가져온 과자를 나누어 줬더니 그걸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비싼 과자가 어디서 났느냐며 되게 못된 짓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몇 번 그 친구의 시비를 그냥 좋은 마음으로 넘겼었는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설마 내가 못 먹는 걸 가져서 나눠주겠냐? 아니, 너네 집 형편에서 이런 거 살 형편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우리 집 형편을 네가 그렇게 자세히 알아?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마. 우리 집도 충분히 이런 거 많이 사 먹을 수 있다고. 한 번만 너 그딴 소리 나한테 하면 그때는 나 정말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나도 네가 어떤 애인지 선생님한테 다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너도 가만히 있어라. 저는 두 눈에 레이저가 나올 듯이 그 친구를 보면서 쏘아붙였고 반 친구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멋쩍은 웃음을 짓던 그 친구는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는 더 이상 제게 깐족거리며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 친구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저를 피할 정도가 되었죠. 저는 그걸 보고 느꼈어요. 너무 못 참고 힘들 때는 한번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요. 제가 그때 안 그랬으면 아마 계속 저를 못 살게 굴었을 테니까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낸 후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은 점점 더 안 좋아졌는데 아빠가 공사장 일을 하시다가 허리까지 다치셨거든요. 형편도 어려워졌는데 아빠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니까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 포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사회에 나가 돈을 벌자고 생각했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자마자 사회에 나가서 알바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장에 어디 회사에 취직하기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많았던 알바가 패스트푸드점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녁 6시부터는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밤 11시까지 하는 일이었는데 친구 아버님이 하시는 가게라서 제게 아주 잘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집에 갈 때면 호프집의 메뉴인 돈가스도 튀겨서 몇 장씩 싸주시고 오징어 같은 것도 파지라서 못 판다며 봉지에 넣어주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맛있게 먹었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은 흘러갔고 20대의 중반이 된 저는 지인이 소개해주신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처음이었지만 성실하고 싹싹한 제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아빠는 고혈압에 당뇨까지 앓으시며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엄마는 오랜 식당 일로 어깨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돈이 좀 모이는가 싶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제게는 영원히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날 같다는 걸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엄마 아빠가 모두 아프시니 당연히 집안 생활은 저와 동생이 일구어 나가야 했습니다. 부모님 모두 일을 다시 시작하시긴 하셨지만 예전만큼 일을 하지 못하셨고 근근히 소일거리 정도만 할 수 있었거든요. 동생은 이런 집안을 한탄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누나, 우리 집은 왜 맨날 이럴까? 내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벌써 차도 끌고 다니고 하는데 나는 차는커녕 버스비까지 아껴야 할 판국이야. 과연 내게도 좋은 미래가 있을까? 그럼 있을 거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놈이 벌써 그런 말 하면 되냐?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차도 사주고 그럴게. 아니면 혹시 아니? 부잣집 남자 만나서 시집 가면 매형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용돈 팍팍 주고 그럴지. 동생을 토닥이며 저는 열심히 집안 살림을 일구어 나갔어요. 언젠가 꼭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제게도 남자친구가 생겼지 뭐예요. 태어나서 처음 사귀어보는 남자친구였는데 그 사람은 저희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어요. 워낙에 성격이 착하고 성실했던 그 사람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 몇 년을 자주 왔다가 저를 처음 보고 그때부터 왠지 호감이 갔다고 했어요. 제가 좀 착해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머리에 숱도 많고 머릿결도 좋아서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면서 다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그 나이 때는 뭘 해도 예쁠 나이잖아요. 평소에 남자 관심도 없던 저는 그 남자의 관심이 처음엔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게 나이부터 꼬치꼬치 물어보고 간식거리를 사와서 건네주는 것도 다 부담이었죠. 하지만 같은 회사의 언니가 그 남자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하는 것을 듣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야, 저 남자 완전 착해. 너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는데 너는 왜 별로야? 아직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겠고 좀 그랬어요. 내가 몇 년 동안 봤잖니. 착한 거는 둘째가라면 소유로울 정도더라. 응? 성실하기도 하고. 보니까 자기 엄마한테도 엄청 잘하는 효자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사람처럼 잘하더라. 저런 남자를 만나야 연애가 행복한데 말이지. 그래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다른 능력 같은 건 모르겠는데 옷도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기계 없는 집은 아닌 것 같고 외모도 저 정도면 나쁘지 않지? 어딜 가나 착한 인상이라고들 하니까. 미쳐야 본전인데 한번 만나봐. 너 지금 연애 안 하면 에휴, 나처럼 이상한 놈 만나서 발목 잡힌다. 그 언니의 말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굳이 이 남자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연락처도 알려주었고 간식거리를 사오면 적극적으로 함께 먹기도 했었죠. 그 사람은 이런 저를 보면서 뭔가 변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웃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사람과 가까운 곳에서 눈빛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그 남자는 제게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저녁에 함께 밥을 먹자는 말을 하더군요. 그날이 그 남자와 단둘이 함께 보낸 첫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혜진 씨, 오늘 왠지 저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거죠? 네, 맞아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제가 계속 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 와, 눈치 빠르시네. 그걸 어떻게 하셨죠? 티 안 낸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네? 티가 안 난다고요? 아니요, 엄청나게 티 많이 났는데요. 누가 봐도 딱 티 났어요. 그 정도였어요? 작전 실패네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혜진 씨가 마음을 열어주셔서 너무 기쁘네요.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 거니까 많이 드셔주셔야 해요. 그 남자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빠를 빚보증에 서게 한 나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다니 제게도 행복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에 처져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밥도 먹고 영화 보면서 다른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퇴근 시간과 주말을 함께 했고 2달 정도가 흐른 후 연인이 되어 있었죠. 제게는 모든 것이 다 첫 번째였어요. 남자와 손을 잡고 뽀뽀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잠자리를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낯설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게 바로 사랑의 감정이구나 라고 느꼈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남친이 된 그 남자는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아주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제가 매월 버는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집안 생활비로 준다는 사실도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홀로 계신 엄마에게 많은 것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해줬죠. 혜진 씨,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엄마한테 많은 것을 해드려요. 혜진 씨처럼요. 곁에 이모가 자주 놀러 오시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버지가 안 계신 빈자리가 느껴져서 많이 외로움을 타시거든요. 여전히 소녀 같으신 것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안 해보셔서 아무튼 그래요. 나중에 우리 엄마랑 이모 소개시켜 줄게요. 숨김없이 다 말을 해주는 남친이 고맙기도 했어요. 정말 선하고 악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느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연애하던 어느 날 남친이 갑자기 자신의 이모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님이 저를 꼭 미리 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 말이죠. 아직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저를 보고 싶어 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어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남친의 이모는 화려한 화장과 꽤 야시시한 옷차림을 하신 분으로 남친과는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안녕? 혜진 씨지? 반가워요. 나 얘 이모예요. 얘기 들었죠? 내가 먼저 한번 보고 싶어서 보자고 한 거예요. 내가 워낙에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 볼 줄 알거든?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 대충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다 들었고 내가 본론부터 얘기하자면요. 혜진 씨들 가정용편도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험 다 들어놨어요? 네? 보험이요? 보험이요. 요즘 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 알죠? 여러 가지로 너무 좋은 상품들이 많은데 몰라서 가입 못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 특히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조건 돈 나가는 거를 반대만 하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혜진 씨나 혜진 씨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한테 딱 맞는 상품들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한번 잘 봐봐요. 남친의 이모는 보험 설계사이신데 다짜고짜 저를 보자마자 보험 상품 설명서 및 몇 가지를 보여주면서 열심히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보험까지 제대로 관리할 여력이 안 되었어요. 잘 모르기도 했고요. 분명 부모님도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 그만 그 자리에서 3가지의 보험 상품을 계약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평소에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철두철미하게 따져보고 하는 편인데 아마도 남친 이모의 말발에 확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남친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남친의 가족에 대해서도 그 어떤 의심도 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얼떨결에 3가지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자리가 끝이 났고 남친의 이모는 그 후로도 제게 아주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때로는 좋은 글귀도 보내주셨고 또 때로는 저희 직장에 맛있는 간식도 사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왜 그런 게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저를 챙겨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제게 남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 다 되고 있었을 때인지라 옛날 분들은 30살이 넘어서 아이를 낳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남친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며 너무 기뻐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결혼을 마음먹은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어요. 처음 만나게 된 남친의 어머니가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나쁜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굉장히 고귀한 척 하시는 스타일이셨거든요. 집안일도 잘하고 싶지 않고 음식도 고급으로만 드셔야 하고 또 어디를 가도 버스나 지하철은 절대로 타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남친이 일일이 다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생각하면 앞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차피 시모와 함께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애써 마음을 털어내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준비로 바쁜 제게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길래 무슨 말인가 싶어 들어보니 혼수에 관한 이야기와 결혼해서 며느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해줄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너네 집 형편 어려운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선 이는 같이 했지. 우리 집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 아니었단다. 남들 볼 면목도 있고 하니까 내가 저희 리스트로 몇 가지 적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마. 그거 보고 준비하거라. 이거 호준이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니? 그냥 자연스럽게 네가 준비한 걸로 하면 될 거다. 그럼 그런 줄 알고 끊여마. 그리고 나서 바로 보내온 리스트에는 명품 가방부터 고급 모피 그리고 중고 자동차도 한 대 포함되어 있더군요. 솔직히 아주 많이 황당했어요. 남친과 저 모두 가족들을 도와드리느라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기에 모든 것은 취소하기로 결정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은 필요할 텐데 제게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며칠을 고민만 하다가 남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친은 정말 많이 화가 났고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했나 보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또 남친의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제게 엄청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네가 감히 나랑 우리 아들을 싸움을 붙여? 얘 너 대단한 애다 정말. 아직 결혼을 안 한 것이 벌써부터 모자지간에 싸움을 붙여놓으니 결혼하면 아주 볼만하겠다. 볼만하겠어. 내가 무슨 너한테 못할 짓거리라도 한 것처럼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 어머니 오해세요. 그게 이미 저희는 간소하게 하기로 다 결정을 한 일이라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서 상의를 한 것뿐이에요. 됐다. 양큼한 것. 너 앞으로 다시 한 번만 내 아들이랑 싸움 붙이면 내가 가만 안 둔다. 화가 많이 나신 예비 시모는 제게 심한 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와,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제게 말씀을 하시니 솔직히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도 고민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무리시켜주신 분이 바로 이모님이셨어요. 남친의 이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시모와 제게 중간에서 중재를 시켜주셨죠. 역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성격도 화끈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모님께 정말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시모님이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시이모님마저 싹 태도를 바꾸시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3달 만에 아이가 생겨서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할 때 시모는 제게 중고차 한 대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해온 게 없으니 중고차라도 한 대 사서 자신을 태워다녀야 한다고 하셨죠. 돈도 없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막상 제가 혼수나 예단도 해드린 것이 없었기에 저는 제가 가진 돈을 조금 보태고 나머지는 할부로 해서 저렴한 중고차를 한 대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모는 제게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입덧이 심해져서 회사를 휴직하고 있던 상태라 집에 있었으니 시모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도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힘들게 하루 종일 나가서 돈 버는데 네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나는 버스는 멀미가 나서 절대로 못 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네가 좀 나 좀 태워주거라. 하루 종일 놀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니? 시모의 부탁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봐오고 물건을 사오는 일까지 모두 다 저보고 태워달라 하셨고 심지어는 자신의 친구들까지 태우고 외곽 지역으로 밥을 먹으러 가자는 말씀까지도 하셨죠. 저는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을 갚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첫 아이를 낳게 되었고 육아를 하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또 둘째가 찾아와 버렸지 뭐예요. 집안 사정상 회사에 복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너무 급작스럽게 아이가 생기니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정엄마는 일을 하시느라 부탁하기 어려워서 집에서 놀고 계시는 시모에게 아이 육아에 대해서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딱 잘라서 거절을 하시면서 자신은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아이도 혼자 키워본 적이 없어서 절대 안 된다고만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같이 어렸을 때부터 일 많이 하고 그런 일에 내가 같은 줄 아니? 너 정도 일은 해봐야 가능하지. 나는 절대 못한다. 지우집을 살림하는 것도 나 너무 보고. 알겠니?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손녀딸이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생활비 양육 비용까지 해서 더 드릴게요.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어머머,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못해. 절대 못한다고. 그나저나 너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청소 좀 해라. 내가 이런 걸 하도 안 해봐서 아주 난리도 아니야. 더러워 죽겠네. 시모는 그저 어린아이 같으셨어요. 자신의 집 냉장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어린이였죠. 일은 저같이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면서 저를 마구 부려먹으셨는데 답답한 마음에 나중에는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연년생으로 딸 둘을 낳고 저는 굳은 마음을 먹은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친정집안 사정도 별로 좋지 않아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쓸데없는 중고차까지 사서 시모를 픽업하고 하느라 그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고요. 도저히 적은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답니다. 그렇게 회사에 복직을 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래도 제게 잘해주는 남편과 토끼 같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힘든 것도 많이 참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시모에게 시시콜콜 말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푸념을 할 수도 있고 시모가 시키는 일을 못마땅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할 때마다 남편은 고스란히 시모에게 쪼르르 일러바치는 바람에 제가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시모와 시이모님까지 저와 거리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보,
당신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거 알아. 나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알고. 그런데 내가 가끔 말하는 것마다 모두 가서 시모한테 말씀드리면 내가 뭐가 되겠어, 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좀 꾹 참고 넘겨줘. 내가 기댈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 정말 힘들다고.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한테 말한 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아실 것 같아서. 알았어. 내가 앞으로는 절대 말 안 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을 단둘이 쳐두고 저는 그 후로도 똑같은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어쩔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몬은 저를 자신의 비서나 하녀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장에 가서 장 한 번 혼자를 가서 못 보실 정도이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나마 저희 집과 시댁이 가깝게 살았으니 망정이지. 거리도 멀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불러 제꼈으면 아마 욕 엄청 먹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으로 시모에게 잘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을 생각하면서요. 시모도 따지고 보면 곱게만 생활하시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된 것이니 최대한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죠. 화도 나고 짜증도 났지만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남편의 어머니이시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또 한 번의 출산을 해서 딸 셋 맘이 되었고 그 와중에도 일을 꾸역꾸역 해나가며 시댁일까지 돌보는 슈퍼우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10년이 조금 넘었던 어느 날 친정에 들렀다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두 분은 당장에 들어갈 보험료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보험료? 보험은 내가 그때 들어서 내고 있잖아요. 또 무슨 보험 들은 거 있어? 아니야. 언제 왔어? 왔으면 인기척을 해야지. 아니, 두 분이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무슨 얘기예요, 보험이라니?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요. 보험료 나갈 거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얼마짜리길래 그래요? 저기 실은 말이다. 그게 안 짜더니 찾아와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친정엄마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제 시모가 시어머님과 함께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서 보험을 5개나 가입시켰다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인만 해주면 된다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보험계약서를 집으로 보내고 매월 며칠에 자동이체까지 신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분은 영문도 모른 채 한 달에 6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신 셈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마음에 당장 시이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시이모님은 제 전화를 피하셨고 몇 번을 계속 걸어도 받지 않으시더군요. 화가 나서 시모에게 찾아가려고 전화를 하려던 순간 시모가 먼저 제게 전화가 왔어요. 너 오늘 쉬는 날이지? 내가 동네 사람들을 집에 초대 좀 했다. 그 미용실 언니가 생일이라고 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생일상 좀 차려줄 테니까 다들 놀러 오라 그랬으니까 너 장 좀 봐오느라. 잡채랑 갈비랑 이것저것 할 거 준비 좀 해오라고. 알겠니? 어머님, 저기요. 저 드릴 말씀 있어요. 지금 나 손님이 와 계시니까 이따 얘기하자. 내 말대로 장이나 좀 봐와. 그럼 끝낸다. 시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친정에 있는 보험계약서를 챙겨서 일단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래도 혹시 시모가 사람 초대해놓고 입장 난처해지실까봐 최대한 예의는 갖추려고 이것저것 장을 봐가긴 했죠. 일단 식사는 차려드리고 천천히 말씀드릴 생각으로요. 그렇게 시모의 심부름으로 장을 봐서 시댁에 도착했더니 벌써 동네 아주머니들 여럿이 집에 와 계셨습니다. 어머, 이 집 며느리구먼. 복덩이네, 복덩이.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심부름으로 장도 봐하고 음식도 차려? 복 받았네, 이 집 시애미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인사를 받으며 부엌으로 가서 장 봐온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모는 거실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다 있는 앞에서 제게 말하셨어요.
예, 며느라.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10첩 반상 준비해와라, 알겠냐? 10가지는 돼야 반찬이 먹을 만한 게 있지, 안 그래? 갑자기 10가지의 반찬을 만들어 오라니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일부러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한숨만 푹푹 쉬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당시의 심정으로는 단 한마디만 더 하시면 모든 살림을 부수고 싶을 정도였어요. 한숨을 내리시며 짜증나는 마음을 겨우 달래며 몇 가지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채도 했고 생선도 2마리 튀겼으며 나름대로 미역국도 끓였죠. 나물 2가지랑 전까지 붙여서 상을 차리고 있는데도 시모는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를 떨며 노느라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부엌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화가 잔뜩 난 마음으로 밥상을 차렸고 시모에게 드시라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동네 아줌마들에게 조용하게 속삭이는 말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래도 아주 보통 불려시가 아니야. 지난편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일러 바쳐서 우리 모자 사이만 안 좋아졌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다 알지. 아주 저게 보통 얘기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 며느리긴 며느리인데 난 그냥 거의 가정부로 생각하고 쓰고 있어. 그게 마음 편안하니까. 어머머 세상에, 그 정말이야? 세상 제일 나쁜 년이 부모랑 자식 갈라놓은 년이라고 하던데 착하게 생긴 얼굴로 그런 짓을 한다고? 아이고 무섭다. 나도 앞으로 며느리 봐야 되는데 조심해야겠네. 시모와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말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아주 큰 소리로 소리쳤죠. 가정부요? 어머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가정부라뇨. 어머, 얘가 깜짝이야. 여기 김호사는 없어. 뭘 그렇게 소리 지르니? 아이고 무서워라.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매달 제가 드린 돈이 얼만데 거기다가 일일이 다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수발까지 드는데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부라뇨. 정말 어머님 사람이세요? 뭐? 얘가 지금 버르장머리 없는 꼬라지 좀 보게나. 너 니네 아버지 엄마 그렇게 가르쳤니? 그러라고 가르치셨어? 이게 버르장머리하고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차려놓은 밥상을 확 다 엎어버리고 주방에 있던 몇 개의 그릇들도 바닥으로 집어 던져버렸죠. 제가 이성을 잃고 분노를 하자 시모는 몹시 당황하면서 동그래진 눈으로 쳐다보고만 계시더니 잠시 후 입을 여셨어요. 저기, 너 지금 너무 흥분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너를 너무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야. 딸처럼 편하고 좋으니까 부탁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어디 불편한 사람한테 그런 부탁하니? 고정해라. 사람들도 계시는데 그만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딸? 딸이라고 하셨어요. 딸이라고요? 기가 막혀서. 딸이 아니라 하녀잖아요. 가정부 하녀. 저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정부모님 찾아가서 보험계약까지 어마어마하게 하셨던데 딸로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저희 집안의 통째로 무시합니까? 이거 보험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저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순수하신 저희 부모님까지 그래요. 그러고도 어머님이 사람이에요? 당장 저 이혼할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 자란 아들도 나중에 뻔히겠어요. 아니 얘야, 그러지 말고 내 말은 진짜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내 딸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게 말이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귀한 아들 데리고 평생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아들한테 데려다 달라 하시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비 달라고 해서 살아보시라고요. 대신 아이 3명 양육비는 제대로 줘야 할 겁니다. 저는 그대로 문을 박차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단 1분도 있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어떻게 저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서 저희 친정부모님한테까지 그러실 수가 있는지 원.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겪어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진짜 현실인지 상상인지도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불같이 화가 났던 마음도 며칠이 지나니까 조금 잠잠해지고 포기하기까지 되고요. 가장 제가 힘들었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너무 착해서 때로는 바보 같은 짓을 할 정도로 저를 아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혼을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남편이 너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단호한 결심을 내리고 아주 힘들게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당신 너무한다. 우리 엄마를 얼마나 더 나쁜 사람으로 끌고 가야겠니? 내가 그동안은 많이 참았는데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어. 우리 엄마 정말 나 귀하고 아끼면서 키워주신 분이야. 네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 엄마가 왜 그랬겠어? 네가 잘하지 그랬어. 시어머니 대접을 똑바로 해주지.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려운 형편에 중고차까지 사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심호 픽업받은 사람이 나야. 당신 꼴랑 받아오는 쥐꼬리만 월급으로 어머니 생활비에 마사지권까지 결제해드렸다고. 그런데 뭐? 내가 더 잘하지 그러냐고? 더 이상 어떻게 잘하냐? 냉장고 청소에 집 관리까지 해줬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야, 그건 네 생각이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힘들어하셨다고. 힘들어했어. 그럼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속여먹었냐? 몰래 보험 들어서 자기네들 수당이나 올리고. 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해? 난 도저히 못 살아. 당신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더 이상 참을 이유 전혀 없어. 당장 이혼해, 당장. 그래, 나도 이혼이다. 우리 엄마 이딴 식으로 취급하는 너랑 나도 더는 못 살아. 이혼해. 남편의 태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여태껏 착한 척했던 것들은 모두 다 연기였었나 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더니 어쩔 수 없이 남편도 시어머니의 아들이었던 것이었죠.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을 보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여겨져서 그들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남동생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하소연을 했는데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의 시모에게 쫓아간다고 성화했습니다. 감히 우리 누나를 가정부 취급을 해? 누나 어떻게 했어? 장롱면허인데도 시어머니 태우고 다닌다고 중고차 사서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생활만 쏙쏙 빼먹더니. 아휴, 내가 정말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이대로는 못 참겠어. 이번에 우리 엄마 아빠 보험 문제도 그렇고 우리를 얼마나 바보라 알았던 거야, 어? 그러지 마. 어차피 말로 해도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그냥 우리가 할 일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난 가만히 못 있어. 그 보험사에 당장 전화할 거고 불법적으로 가입되었다는 거 다 말해서 보험일도 못하게 할 거야. 누나는 그냥 마음이나 잘 추스리고 있어. 동생은 그 후로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모든 것은 동생이 도와준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남편은 그렇게 일처리가 되는 동안 시댁에서 지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이혼 소청이 전달되었고 시이모님의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러 누군가 오셨더라고요. 저와 부모님은 그저 솔직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또 다른 계약건이 제 이름과 제 아이들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남편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남편 역시 알면서도 제게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다 시모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시모는 저를 무슨 이 집안의 가정부이자 물주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뼈 빠지게 벌어서 저는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예쁜 옷 입고 명품 가방이나 좀 사고 다닐 걸 그랬나 봅니다. 결국 시이모님은 보험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설계사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셨더라고요. 저희 부부 역시 시댁에서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혼 과정에서 그렇게 착하던 남편은 완전히 눈빛이 돌변했고 저를 무슨 집안 파탄내는 여자쯤으로 여기면서 욕을 하기도 했어요. 연애하고 결혼생활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이었던 것 같네요.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변해도 남편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결국 저는 결혼 12년 만에 다시 싱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3명 딸린 싱글이 되었어요. 끝까지 이혼은 하지 말라고 하시며 저를 딸이라고 생각한다고 거짓말을 해대는 시모 때문에 2번 상처를 받고 구질구질하게 이혼 조정까지 끝났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가정법원 앞에 시모까지 찾아와 저를 붙들고 설득하려 하셨는데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가라는 소리와 함께 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가야 많이 서운했구나. 그러지 마. 애도 셋이나 낳아놓고 무슨 이혼이냐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어? 이러다가도 사람 마음 풀리는 거 금방이란다. 제발 마음 다시 굳게 먹고 살아보자. 딸같이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거지. 내가 무슨 너를 진짜 가정부를 생각한다니. 말도 안 되지.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 대해주신 적이 없었잖아요. 그냥 저는 일하는 애, 가정부쯤으로 여기셨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심부름 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워요. 어머님, 팽팽 노시면서 뼈 빠지게 번 돈 달라고 하시는 모습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시모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저는 끝내 마무리를 지었고 나중에 제 뒤통수에 대고 무식한 년이라고 하는 욕을 또 한 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예 모른 척,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더 이상 들어봐야 제 기만 아프니까요. 아까운 세월 이런 식으로 허비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함께 살아보라고 하셨지만 그동안 제가 가정부 취급을 당하며 살았던 시간들을 낱낱이 말씀드리자 눈물을 흘리시며 힘들어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어렸을 때도 많이 못해주니까 한이 되었는데 시집까지 가서 그런 대접을 받다니. 이 애미는 속이 다 타들어가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난 그것도 모르고 참고 살라고 했으니 우리 딸이 얼마나 소중한 딸인데 감히 어디서 그런 대접을 해. 이것들이 정말 보자보자니까. 엄마, 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워낙 사람들 잘 믿고 착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참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나는 계속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 많았다. 엄마 아빠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우리 손녀들 잘 봐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 알았지? 친정부모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셨기에 저는 아이들 걱정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남편과 살 때보다 더 힘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번 돈으로 아이들 셋을 키우며 호화롭게 살지는 못해도 열심히 벌어서 아끼며 살다 보니 세상 살만하더군요. 오히려 시댁에 생활비도 안 들이고 왔다 갔다 쓸데없는 기름값도 안 드니 더 아낄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받은 금액은 이사를 갈 때 보태려고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아무런 바람이 없어요. 이대로 그냥 딸들과 저, 그리고 친정부모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멋져서 슈퍼우먼이라고 부르는 저희 딸들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용기를 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저처럼 용기를 잃지 마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